시스템 리스크 얘기하고 막 설레발을 치는 거에 대해서 위험은 있지만 뭐 그럴 일이겠냐 이렇게 이제 걱정은 안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의 표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AI랑 대화를 쭉 해서 표지로 만들자 하니까 AI가 바늘을 저기다 버려놨어요. 네, 요즘에 줌도 많이 안 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상당히 안 좋고 AI 쓰면서 웹페이지도 접속을 안 하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금 클로드가 매일 잡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가장 성장 기대감을 품었던 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하면서 그때 제로금리일 때 그때 너도 나도 얘네들한테 제로금리 대비 지금은 수익이 안 나도 나중에 수익이 나겠지 이러면서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펀드 만기들이 대체로 7년, 10년 대출도 5년, 7년, 10년 이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 후내년에 막 닥친다는 얘기네?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보다 만기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저게 그럼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그때 서프라임 때가 얼마였어요? 1.3조 달러. 처음부터 그 숫자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점점 집계를 하다 보니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1.7조 달러는 그때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더 커질까 봐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방 안에 코끼리 3만 원 코끼리가 방 안에 있는데도 다 좀 모른 척하고 일해.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란지 얌전히 있을란지는 모르는데 그래 이제 사무대출 관련해서 열매님이 공부하신 결론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열매님이 정하신 주제예요? 아니면 우리 제작진에서 부탁한 이슈예요? 제작진에서 부탁한 이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사모 상품을 많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주제를 받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요.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최근에 이슈가 더 불거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오기 직전에는 사실 약간 머리가 이거 마비될 것 같다. 이거 심상치 않다. 띵한데? 이런 마음으로 무겁게 지금 자리를 왔습니다. 네. 우리 열매님 처음 애널 시작하실 때 섹터가 어디였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건설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습니다. 건설로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 브릿지론이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꽤 차고 계시겠네? 제가 건설 회사 출신으로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 출신으로 경영 컨설팅을 좀 하다가 2008년도에 애널리스트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전직이 그렇게 되시는구나. 네, 이제 건설업을 잘 안다는 이유로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시작한 날짜가 9월 1일입니다. 2008년 9월 1일이요. 근데 제가 애널 되자마자 2주 만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리먼 사태가 9월 아닌가? 네, 맞습니다. 9월 10 며칠, 9월 10일 즈음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저는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셀사이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업종 하한가를 맞는 거예요. 업종 하한가를 맞았다. 장이 시작하는데 건설업종 하한가, 건설업종 하한가 요걸 제가 이틀 연속으로 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뽑아준 팀장한테 그때 자동차 담당 팀장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얼마마다 한 번씩 일어나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지 말고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이력서를 써서 회사를 알아보라고. 회사를 알아보라고?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에서 아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증권사에서 건설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는 뭘 할 수가 없는 할 게 없다.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실제 제가 갔던 그 회사는 좀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저축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 저축은행부터 부실이 매우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초짜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모르고 갔다가 단기간에 생존을 위해서 회사의 사내에 긴급 투입이 되면서요. 회사에 이제 부실 PF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공부를 진지하게 그때부터 했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서브프라임을? 네. 그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일 다 터지고 나서? 그렇죠. 다 터지고 나서 그때 그러면 국내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워닝이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나요? 제가 2008년 9월에 애널리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2007년이나 2008년 상반기에도 베어스턴즈 망할 때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깊이 판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건설업종, 부동산 업종의 PF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의 부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숫자가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하하.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인생이 이제 가장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장 시작하고 여의도의 길가에 나가 보면 아저씨들이 담배만 피우고 있어서 먼지가 자욱하고 또 심지어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금융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이분 집에 가셨다. 리먼 사태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저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그 정도 충격도 우리는 바로 극복을 했고요. 1년 만에 증시도 부활을 했고 건설업종도 상당히 많이 뭐 오랜 고통을 겪었지만 그게 뭐 해결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지간한 사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시스템 리스크 얘기하고 막 설레발을 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일이겠냐. 그래서 내가 2008년도 겪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쉽게 뭐가 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고 이번 3호 대출에 대해서도 저는 제작진이 요청했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뭐 해서 이제 제가 위험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걱정은 안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의 그 표지를 보시면은 예.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한번 표지 미국 사모대출 프라이빗 네. 크레딧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위기 징후, 그림자 파산, 유동성 경색,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이 위험 점검, 그리고 밑에 단거.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미 지금 화살표가 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사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가 그린 건데 예. 제가 AI랑 대화를 쭉 해서 이걸 표지로 만들자 하니까 AI가 위험 구간으로 AI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 바늘을 저기다 버려놨어요. 네.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은 한번 네. 우리가 프라이빗 크레딧 뭐 사모 대출, 사모 신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로 네. 그렇게 해서 기사는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은 그래요. 우리 뭐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게 대출이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저게? 이제 은행에서 직접 받는 게 대출인데요. 사모 대출은 뭐냐면 이제 공모와 사모 시장이 있죠. 공모는 오픈돼 있는 시장이라면 사모는 소수가 계약에 의해서 거래하는 시장이고 예. 이제 보통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자기들끼리 상품들이죠. 속닥하게. 그렇죠. 예. 속닥속닥하게 예, 하는 속닥하게. 상품이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대출자와 차입자가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상품 펀드를 만들든지 뭐 리츠를 만들든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네.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사는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을 대듯이 한번 우리가 잘 알만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블랙락, 블랙스톤, 아폴로, 블루아울 블루아울 이런 애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운용사,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죠. 고객 돈을 받아서 네. 하는데 그 고객들을 소위 말하는 공모시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네, 소수가 한국의 사모 기준은 49인 이하로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소수가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모 대출이라고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다, 대출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정도 같으면 일단 제 느낌으로는 거기다가 운용사에다가 블랙스톤이나 이런 데다가 돈 맡기는 사람들은 이 잔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큰 돈이겠는데 큰 손들.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기관 투자자라고 기관 투자자들. 얘기할 수 있는 기관들이죠. 뭐 연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펜션 펀드들이 국가별로 있고 미국에 상당히 예. 많은 펜션 펀드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은행도 일부 자기 돈을 출자하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보험사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자기 돈을 넣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큰 금융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요걸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 상장 시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고요. 상장 시장. 왜냐면 숨어 있는 비상장 시장은 처음에는 우리가 못 봤다가 상장돼 있는 상품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냐면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만 3호로 펀드를 만들면 밖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요 한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가 네? 미국은 고액자산가들 대상의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네. 증권사 같은 데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100억 이상 자산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시는 방도 벌써 때깔이 다른. 그렇죠. 예. 고액 자산가들을 소수만 모아도 이분들이 돈을 크게 쏠 수 있기 때문에 기관급 투자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들 개인이지만 고액 자산가들을 모은 펀드 요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테일 투자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는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상장까지 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은 상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시장에서 환매 요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눈치를 먼저 챈 거냐? 왜 그들이 갑자기 환매 요청을 많이 하느냐? 예.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라더라? 7% 내지는 10% 이렇게 환매해 줄 수 있는 그걸 정해놨는데 그걸 10%를 5%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환매를 갖다가 안 해준다든지 자기 돈인데도 못 찾게 해놨네요. 그러면은 전액 다. 이거는 이제 상품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이 펀드가 자산운용사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기업들에게. 네, 대출을 해주면 대출을 내일 회수할 수 없죠. 아무 때나 회수를 할 수 그렇지, 있는 게 그렇지. 아니죠. 대출이니까. 네, 대출을 한 이 채권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이 있고 안 되는 채권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투자자 중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무 때나 환매 요청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돈의 성격이 그렇네요. 네. 오히려 위험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중위험이라고 하죠. 뭐 한 7, 8%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간은 길게 가져가고 이런 펀드들은 보통 폐쇄형이라 그래서 뭐 7년짜리, 10년짜리 펀드로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10% 환매 요청이 들어오고 5% 제한하고 이건 뭐냐? 개방형 펀드라 그래서 영어로는 오픈엔드 펀드라고 합니다. 오픈엔드 네. 펀드. 이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중도 환매를 받아주겠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펀드를 만든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기관들 중에서도 중간에 뭔가 돈이 필요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 게 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도 환매를 해도 갑자기 100%를 다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그래서 이 오픈엔드는 환매를 분기마다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모아서 환매 요청이 얼마 들어오면 한 분기 안에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생기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래 분기 5%까지만 환매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10%까지만 정해져 있거나 펀드마다 다 다른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으로 갑자기 환매 러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채권을 들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대출이니까. 대출 채권화 할 수 있죠. 채권화 할 수는 있겠네 또.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그렇지, 해서 2차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빌려줬다는 이 대출 채권을 거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100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저의 투자자가 제가 운용사예요. 저의 투자자가 나 10 돌려줘. 라고 하면 제가 100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출 채권으로서 거래를 하려면 누군가 이 대출 채권을 사가야겠죠. 그러죠. 그거 사가서 내가 대신 이자 받고 원금 찾을게. 할인만 좀 해줘. 그렇겠지. 라고 하겠죠. 네. 그럴 때 뭐를 제일 먼저 팔겠어요? 제일 그래도 잘 팔리는 거. 당연하죠. 양호한 거.
개 중에 제가 100 갖고 있는 것 중에 갑자기 환매를 해야 되면 개 중에 그래도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한 것을 팔아야 할인을 적게 해도 팔리겠죠. 그게 그 말이구나. 블루아울 처음 사태 났을 때 블루아울 CEO들이 우리 요거 한 뭐 90 몇 프로인가 99.7% 99.7%로 해서 거의 할인 안 하고 그냥 제값 받고 넘겨서 했더니만 맞습니다. 그 사바 캐피탈인가 걔들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한 20%나 35% 할인해서 넘겨. 더 많이 넘겨. 너네 불안하잖아. 그거는 잘 팔리는 거였고 너가 지금 썩은 거 많잖아 이 얘기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의 그 바퀴벌레 얘기들도 계속 확산이 되는 거고 지금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서 어떤 펀드들은 처음에 하는 선택이 일단 기다리세요라고 줄을 세웁니다. 원래 번호표 뽑고 기다려. 신청한 순서대로 우리가 돌려줄 거고 원래는 이번 분기 5%밖에 못 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팔아서 줄 거고 우리 거 양호한데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서 줄을 세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투자자들이 찜찜하잖아요. 일단 그 상황이 오면은 돈 맡긴 사람들은 공포가 다가오죠. 야 이거 내 돈 떼인다 싶지. 네. 그래 반이라도 좋아 일단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양호했던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또 뺍니다. 그렇겠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양호한 건전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빼는 게 전체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로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자금들은 펀드가 7년짜리가 만기가 오면 다시 재설정에 재투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주저주저 하겠죠. 아하. 왜냐하면 이 사모 상품의 특징들이 뭐냐면 투자자도 외부로 대체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비상장, 사모, 대출 펀드에 한해서 예. 대체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투자자도 비공개. 예. 그리고 어떤 대상이 투자했는지도 사실은 그들끼리만의 약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잠시 정리하자면은 블랙록, 블랙스타, 뭐 블루스톤, 블랙스톤, 뭐 아니면 블루아울 이런 KK자 들어가는 뭐 KKR 그런 데서 아폴로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데서 고객 돈 받았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내지는 거액 투자자로부터 받았어.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벤처 캐피탈처럼 요거 뭐 기술도 있고 나중에 한번 상장하면 한번 대박 한번 칠 건데 싶은 거는 넣었다가 어떨 때는 꽝도 되지만 이게 한번 빵 터지면은 엄청난 수익이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출이잖아. 네. 그러면은 얼마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수익률이 높길래 그렇게 사모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프레드라고 보통 예.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이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스프레드가 채권의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힐드가 돼야지. 하이힐드랑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하이힐드 채권보다도 대체로는 스프레드가 더 높습니다. 아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그 대출 받아간 기업들이 지금까지 대충 기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AI 때문에 조금 마탱이가 갔다는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 아니요. 네. 그쪽으로 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건가? 지금 이제 분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IT 쪽의 그 비중이 네. 한 뭐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분석도 있고 적게 봐도 30%는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클리어하진 않구나.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 특징이 뭐냐면요. 사모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해준 기관들한테는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잡힙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은행의 대출 계정이 아니고요. 사모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대출 펀드에 투자한 건지 지분 투자를 한 건지 네. 뭘 산 건지 요게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예. 요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함정인 함정이다.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산업의 몇 프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요. 이 전체 규모가 뭐 2020년 제로금리일 때부터 지금 몇 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의견인데 예.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는 데는 1.7조 달러. 예. 그럼 뭐 한 2천 몇백 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런데 많게 말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1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천조 원이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게 어느 산업에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2020년, 2021년, 22년 이 코로나 때 특히 21년 제로금리 때까지가
가장 이제 IT 기업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네. 이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도 앞으로 커질 거라는 기대감에 네.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도 했고 대체 투자 운용 회사에도 다녀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명언들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 이제 좋은 시절에 나쁜 투자, 나쁜 시절에 좋은 투자 아하.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시절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로 금리를 가고 나서 예. IT 기업들에 대한 비대면 IT 성장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리고 그때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이제 좋은 시절이었는데 좋은 시절이었다. IT 기업들 뭐 우리 요즘에 줌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상당히 안 좋고 AI 쓰면서 웹페이지도 접속을 안 하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금 클로드가 매일 잡아먹고 있다. 하나씩 도장 깨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가장 성장 기대감을 품었던 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하면서 예. 그리고 그때 제로금리일 때였다는 거죠. 예. 이때 너도 나도 예. 얘네들한테 제로금리 대비 뭐 신용 스프레드로 뭐 한 8%? 좀 높여서 받는 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성장하니까 지금은 수익이 안 나도 나중에 수익이 나겠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리고 펀드 만기들이 대체로 7년, 10년, 대출도 5년, 7년, 10년 이 단위가 굉장히 그럼 많습니다. 바로 내년 후내년에 막 닥친다는 얘기네.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보다 있다. 만기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저게 그러면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그때 서프라임 때가 얼마였어요? 아, 그것 제가 찾아보니까 1조 3천, 그러니까 1.3, 그러니까 1.3조 달러. 1.3 트릴리언. 네, 1조 3천억. 예. 근데 2008년에 1조 3천억 달러는 지금 1조 3천억 달러 대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긴 2008년이면. 하죠. 예. 그리고 그때도 그 숫자가 예. 처음부터 그 숫자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 네, 점점 집계를 하다 보니 완전 막 스노볼링 된 거지. 계속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걱정되는 거는 지금 1.7조 달러는 그때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크게 말하는 데는 벌써 3조 달러 말하고 있고, 혹시 더 커질까 봐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일 갖다가 이제 벌써 처음 나왔을 때부터 물론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CEO가 했던 바퀴벌레는 요거보다는 고전에 네. 무슨 그 뭡니까 자동차 뭐 부품 업체 하나 파산하고 뭐 요럴 때 했던 얘기였는데 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바퀴벌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미국 뭐 전쟁통에 정신은 없겠지만 미국 재무부나 이 관계 당국들이 나름대로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제2금융위기 전조로도 보인다 하는 거는 또 아까 우리 열매님 말씀하셨던 언론의 또 호들갑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에서도 네. 사실 이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보고서가 작년 연준? 11월에 네, 작년 11월에. 네,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부실은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우리 CME 페드워치 보니까 네, 연내 금리나 물 건너갔던데 시장에서는 아예 그렇죠. 내년 6월 정도에나 한번 내릴까 말까 이렇게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예. 지금은 금리가 이보다 훨씬 내려갈 걸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사모 대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점점 금리 나중에 내려가니까 금리 내릴 거 대비하면 지금 이 수익률 네, 오, 너무 좋고 개꿀. 그리고 기업의 재무 구조도 당연히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업이 차환하면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사모대출이 2년 전 그리고 오히려 2020년, 2021년 수준의 기업들이 지금 그 돈으로 대출 받겠다라고 하면 금리를 더 달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런데 모건 스탠리도 뭘 환매를 갖다가 중단했다는 기사는 뭐예요?
이제 왜 이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애들 이름이 막 나오지? 그러니까 모건자 들어가는 애들 이름은 안 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그 다수의 펀드에서 그러니까 블루아울만 걱정하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락, 블랙스톤, 모건 스탠리 모두 다 지금 이 환매 요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도를. 네, 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번 자기들끼리 분기는 서로 약속했던 그 네. 한도를 넘어가니까. 분기 한도를 넘어가니까 줄 서세요 하거나 아하. 아니면 방법이 블랙스톤일 거예요. 블랙스톤 같은 게 제가 좀 놀랐는데요. 예. 블랙스톤은 회사 자금과 임직원의 돈을 모아서 그게 몇억 달러더라고요. 몇천억? 이 정도를 우리 돈으로 환매를 해줍니다. 임직원들 돈을 갖다가 네. 이 걷어가지고. 네, 이게 가능한가요? 한국 같으면 아마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우리 그때 97년에 금모기보다 더 감동인데 회사 살리겠다고 임직원들이 자기 돈을 내나? 그게 고객들한테 이제, 네. 고객들 환매에 응하겠다고.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블랙스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기도 하고, 이 자기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환매 요청이 더 발생할까봐 신뢰를 그러면 아예 아작이 난다. 네 그렇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이 액션이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블랙스톤이니까 예. 직원들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소장님. 근데 블랙스톤이니까 회사 돈과 직원 돈으로 몇천억 원을 몇천억 원을 모았다고. 모아서 환매에 대응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훨씬 작은 회사에 발생하면 이건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 보여드린 장표에 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네. 다 아시잖아요. 옆방에 죄수 친구들끼리 넣어놓고 죄수끼리 누가 먼저 고백할까, 자백을 누가 하느냐인 건데 마찬가지로 요거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투자자가 먼저 환매해 가면 그때는 더 우량한 채권을 더 빨리 매각해서 원본을 돌려줄 텐데 점점 펀드에는 부실 자산이 남을 거고 내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내 손실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게 이제 연쇄적인 효과를 만든다는 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인 예. 거죠. 예. 제가 이거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영화에서 한 그 문장을 좀 따왔어요. 제작진 분들께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진콜 영화 보셨나요? 마진콜 봤죠. 네,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을 예, 표현한 맞아요. 거잖아요. 처음에 그 USB 하나 건네주는 걸로 시작하는 영화. 네. 이 바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움직이거나, faster, 빨리 faster. 움직이던가, 아니면 smarter,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하던가, 아니면은 cheating이다, 속이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2008년에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사모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규모나 내용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공개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모라는 구조 자체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면 먼저 튀는 놈이 내 걸 챙길 수 있어 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뭐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 이 프라이빗, 사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은 이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그 비대칭성 조금이라도 그쪽에 뭐 정보를 얻거나 친한 놈은 아까 소위 말하는 빨리 움직일 수 있든지 그죠? 네. 그런 식이 되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제대로 이게 심리라서 이런 기사가 자꾸 이제 나오고 하면은 뭐 아닌 말로 연기금이야 제일 늦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보험사든 무슨 그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으면은 지가 안 잘리려면 이거 빨리 이거 회수 받아야 되니까 서로가 움직일 텐데 쉽게 이게 또 보면 그거잖아. 잘 갈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이만하게 이렇게 꿀 떨어지는 비즈니스가 없는데 이게 또 이제 서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골치 아프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데로 어디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예요?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 나오느라고 이제 오늘 좀 더 많이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잤거든요. 어제까지는 이 3호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랑 큰 차이는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파생 상품으로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상품이 너무 커졌던 거고요. 그렇지. 시장에서 거래는 됐죠. 매일 거래가 되는 CDS, 신용보도 수합 같은 게 규모가 커져 있으니까 기관들끼리 투기도 하고 뭐 매도에 걸어놓고 일부러 더 판을 키우고 이러면서 연쇄 부작용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만 해도 폭락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었던 그 연쇄부도로 이어졌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사모식 대출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기 전까지는 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거는 3호 대출은 개방형이나 상장보다는 폐쇄형이 훨씬 많고 폐쇄형이 만기를 뭐 7년, 10년 가져가면서 중간에 환매 요청을 애초에 할 수 없는 상품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망한다고 해서 예. 환매를 못하는 상품을 환매를 못하는데 이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왜 지금 불안해졌냐면 일단 지금 상장사들이 만든 상품들이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아폴로, 블루아울, KKR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의 지금 장표를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왼쪽 그림 예, 왼쪽 그림은 이제 S&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노란색은 S&P 500인데 네. 쟤들은 BDC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고요. 예. BDC 자체가 뭐 60%씩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의 운용사들인데요. 상장 운용사들의 시가총액이 50%씩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운용사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 전이될 가능성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용사들의 자산 운용 규모가 큰데 예. 이 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예. 여기에 신규 투자를 집행하지 않고 예.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투자를 안 해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생명보험사들입니다. 생보사들. 이제 보험사들이 몇 프로를 투자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니까 운용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상으로요. 예. 근데 자산운용사들이 생명보험사를 갖고 있으니까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도 환매 요청이 오니까 이 채권을 어디에 파느냐? 보험사에 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봐야 중원에 있던 30돈 아닌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보험사를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저 보험사가 과연 보험을 운영할 그 능력이 되는가? 보험사의 장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은행과 보험사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가 숫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걸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IT 작은 기업들 망한다는 얘기가 계속 도니까 그 할인율이 높아지면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은행과 보험사의 비슷한 방식의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일들이 지금 뭐 아직 전조 단계다. 뭐 지금 당장 뭐 은행으로 달려가진 않습니다만 요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느낌이 싸하네. 아직 문홍철 이사님 계속 생각나면서 아니 문홍철 우리 문홍철 팀장은 이거 심각은 합니다 하면서도 소소건거리면서 그래도 이거 한 2년은 덮어서 갈 수 있어요 이랬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덮고 이게 가려면 갈 수 있다. 네, 만기가 연장도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시가 평가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갔잖아요.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까지 엎어서 더 빌려주는 그런 걸 이제 PIK라고 얘기하는데 페이먼트 인 카인드라고 해서 대출을 더 늘려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서 가다 보면 연장 가능한 거죠,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서브프라임 때랑 달리 하루 만에 뭐가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불안한 느낌은 자꾸 그때 문 들더라. 팀장이 청기 누설 하나 하고 간 게 그 401K가 대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때 코인만 네. 눈길을 갔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은 뭐 1조 중반대에서 3조 정도 같으면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1, 2, 3부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열매님, 네. 열매님하고 저하고 오늘 한 바보 됩시다. 뭔 말씀인가 하면은 네. 우리 같은 채널에서 진행자나 패널들이 무슨 오도방정을 떨어야 돼. 뭐 세상 망할 것처럼. 그러면 안 망하거든. 네. 간다 장밋빛으로 막 도배질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괴로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네. 최대한 결론을 갖다가 암울하게 한번 도출해 봅시다.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그래야 별일 없을 것 같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음모론을 좋아하긴 좋아하거든요. 그냥 가끔 진행자로 나오면 문홍철 팀장님이랑 이렇게 논쟁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제가 팬이라서 문 팀장님 그러니까.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래. 음모론 많이 얘기하면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쉬쉬하고 있다 보면 뭐가 갑자기 터지니까. 서로 모른 척, 그게 이제 맞아. 서로 모른 척하고 저 회색 코뿔소 아직 저 멀리 있어. 네. 아니면 요즘 내가 꽂힌 표현이 그거 엘리펀트 인드룸 방 안에 코끼리. 이따만 3만 원 코끼리가 방 안에 있는데도 다 좀 모른 척하고 일해.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이게 이제 이 집안을 아니면 그 사무실을 완전 난장판을 만들란지 얌전히 있을란지는 모르는데 그래 이제 결론은 이 사무대출 관련해서 열매님이 공부하신 결론은 요 페이지를 하나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2,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쭉 공부하고 나서 이제 AI한테 최종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최종으로. 네,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의 거품 붕괴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심각해진다 라는 겁니다. 제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건설 애널리스트 했던 얘기를 시작으로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부외 부채였다는 거거든요. 장부의 부외, 장부 네. 바깥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등급 A의 부채 비율은 뭐 평균 얼마고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어머 이 회사가 자기 자본 뭐 자산 다 통틀어서도 그거의 몇 배를 부외로 빌렸어?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터졌던 그렇죠. 건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JV를 만들거나 이제 영어로 SPV라 그래서 스페셜 퍼포즈 베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회사 같은 형식을 만드는데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는 얘네들이 일으킨 사모대출은 이 원래 모기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조차도 지금 걱정이 이제 오라클 같은 데 많이 생긴 것도 각종 사업을 자꾸 벌리니까 저 파트너랑 나 이것도 할래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여기서 블루아울이 대출 펀드를 실패한 거거든요. 펀드레이징에. 그럼 땅 파다가 이거 갑자기 접어야 되면요. 그 땅이 원래 뭐였겠어요. 이렇게 멀쩡한 건물 짓는 땅들이 아닙니다. 뭐 이제 사막 옆에 있고 태양광 발전소 옆에 있고 원전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사업을 청산해야 되면 이게 이제 장부가치 대비 현저한 대출의 손실로 반영이 되는 거죠. 요게 사줄 사람이 잘 없겠네. 네, 2008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인데 AI 소프트웨어의 거품 붕괴는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너무 잘해서 내가 다 만들어 버렸고 나머지 애들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면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네. 예. 제일 좋은 제가 아까 메모까지 했습니다. 유영란님께서 쇼충이들의 음모론인가 이러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한번 하방적으로 한번 해서 먹어볼까 하는 선수들이 자꾸 이 사무대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꾸 부각시키느냐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세상 잔잔하에 우리가 너무 좀 호들갑을 떨었나 이런 거고 아니면은 근데 이게 좀 쎄한 게 뭐 이제 뭐 천몇백만이 보셨으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실 거예요. 그 호랑이 나타났을 때 왕가 사는 남자에서 모처럼 그 출연한 오달수 씨가
나 살 만큼 살았어. 호랑이는 한 마리만 사람 하나만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 안에 침대하면 자기가 이제 희생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여기 이 바닥은 안 통해. 네. 한 놈만 이렇게 자빠진다고 해서 그게 희생양이 되고 나머지가 무슨 이렇게 좀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한 놈 다치면은 여기는 딴 데도 지금 막 물이 뜯겠다고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약간 보탰습니다. 네. 이진우까지 호들갑을 떨어서 김열매 호들갑 떨고 이진우도 호들갑을 떨었으니까 네. 사모대출 문제는 우리 그 사이비 교주란다. 우리 저 문홍철 팀장 말한 대로 한 2년 정도는 여러 듣고 지금 막 전쟁통이 정신도 없는데 유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환율까지 가고 있는데 저거 터지면 진짜 감당 안 돼 우리. 제가 그냥 오늘 오기 전에 공부를 갑자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아프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전체 시장에서 대부분은 말씀드린 폐쇄형 국민연금 같은 이제 해외 연기금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빨리 뭐가 터지진 않는다. 오케이. 네, 뭐 오케이. 당장 뭐 이게 터진다 이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 정도.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요 관련한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관련한 기사를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좀 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 열매님 이 방송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